채식주의자는 남편이 바라본 영해의 모습, 그리고 몽고반점은 형부가 바라본 영해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나무불꽃은 영해의 언니가 바라본 영해의 모습들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해의 독백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묘한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첫 문단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여러분들 특이한 점을 살짝 언급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아내에게 남다르다고 말한 점이 있다면 브래지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볼품없는 그녀의 가슴에 노브라라는 사실이 어울리지도 않았다. 차라리 두툼한 패드를 넣은 브래지어를 하고 다녔다면 친구들에게 보일 때 내 체면이 섰을 것이다. 결혼한 뒤 아내는 집에서 아예 브래지어를 벗고 지냈다. 이런 부분들이 남편이 본 아내의 약간은 좀 특이한 모습,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아내로서의 포지션과 책무에 그냥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하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어쩌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좀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해방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은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고 서 있는 거야? 나는 욕실에 불을 켜려다 말고 물었다. 새벽 4시쯤 되었나? 그녀는 맨발로 봄, 가을까지 입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 우뚝 서 있었다. 마치 냉장고가 있는 자리에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혹은 귀신이라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장면이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초반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생각들을 아주 짧게 묘사를 한 다음에 갑자기 새벽에 본인이 잠을 깨고 거실로 나왔을 때 우두커니 서 있는, 근데 뭔가 진짜 고목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여보, 나는 어둠 속에 드러난 그녀의 옆 얼굴을 보았다. 처음 보는 냉정하게 번쩍이는 눈으로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꿈을 꿨어. 이 꿈을 꿨어라는 이 말이 사실 채식주의자 전반에 끝도 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꿈에서 여러 가지의 힌트도 주고 꿈에서 그 무의식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가 하는 그 장면에서 제3자의 관점이 아니고 아내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지는데, 꿈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불 속에 누운 채 나는 잠시 현실감을 잃고 흰색 커튼을 투과해 방 안 가득히 쏟아져 들어오는 겨울 아침에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반쯤 머리를 들어 벽시계를 본 순간 튀어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부엌의 냉장고 앞에 아내가 서 있었다. 미쳤어? 왜 안 깨웠어? 지금이 몇 시인데? 발에 물컹한 것이 밟혀 나는 말을 멈췄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제 진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죠? 아내는 어젯밤과 똑같은 잠옷 차림으로, 어쩌면 그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냉장고 앞에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부스스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채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을 중심으로 희고 검은 비닐봉지들과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이 발 디딜 데 없이 부엌 바닥에 널려 있었다. 샤브샤브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삼겹살, 커다란 우족 2짝, 아내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는 중이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새벽에 깼는데 아내가 냉장고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 오싹한 기분을 느꼈고, 그러려니 하고 다시 잤는데 깨보니까 나를 깨우지도 않고 밤새 서 있는데 쓰레기 더미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각종 고기들을 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경악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일상성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불과 여러분들 소설 17페이지에 벌써부터 이렇게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꿈을 꿨어. 다시 그 얘기였다. 이 꿈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편에서 막 고기를 굽고 행복한 찬란한 모습인데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익숙하면서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 이런 꿈을 꾸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진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극히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너무 평소에는 고기를 잘 먹던 사람이 고기가 피 흘리고 고기의 날것의 그 물컹물컹한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자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남편은 또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그런 감정을 느꼈겠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리얼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원래부터 채식주의자였으면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내가 고기를 역겨워하는 체질이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식성이 좋았고 그 점이 특히 내 마음에 들었다. 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아니 채식주의자다 그랬으면 그게 특이해서 안 만났을 수도 있을 텐데 고기도 너무 잘 먹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소설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녀는 내가 고르고 고른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던가. 이 문장도 여러분들 너무나 기가 막힌 문장이죠. 너무나 집안 자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본인으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겪고 나서 남편이 그래 어쩌면 취향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채식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상을 넘어서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잘해야 돼. 사장이 부부 동반 모임에 과장급을 부른 건 내가 처음이야. 사장님이 사모님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과장급 한참 밑에 있는 직원을 불렀다는 거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잠재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겠죠. 그죠? 사장 내외와 상무, 전무 내외가 미리 와 있었다. 아내와 나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아내는 약간 달라붙는 검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을 살피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전무 부인과 시선이 마주쳤다. 약간의 주저가 어린 경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그죠? 아주 잘 나가는 선배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사실 이제 이러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 부분부터 지금 불안감이 엄습하는 장면이죠. 나는 뺨이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저는 안 먹을게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한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아내에게 굳이 이제 각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들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띈 얼굴로 말했다.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9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육식은 본능이에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아, 너가 옷을 입은 모습들, 너가 이 자리에서 육식을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사회 담론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너는 왜 이렇게 튀니? 너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시각이 이 채식주의자 전반에서 영애에게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대표적인 시각과 관점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속옷을 안 입는 게 죄도 아니고 그게 법규 위반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채식을 한다는 게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리고 사교적인 모임에서 나는 고기를 안 먹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이 시각들이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제 남편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혼자 그래 집에서 뭐 채식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심각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과장급 중에서도 인재로 눈에 들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요직에 나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려면 내조가 있어야 되고 내 앞길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결정을 했는데 이 아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이제 진짜 직접적인 위해 그리고 리스크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뭐라고? 고기를 전혀 안 먹고 풀만 먹고 삽니다. 여러 달 됐어요. 일단 1단계로 가장 접근하기 편한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들 장모는 완전 딸 편이잖아요. 그죠?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뭔가 직접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장모님에게 먼저 이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근데 급기야 이 소식은 당연히 장인어른 귀에까지 전해집니다.
이 소설 전반에서 이 장인어른의 캐릭터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장인어른이 어떤 캐릭터냐? 월남전에 참전에 무공훈장까지 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목소리가 무척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18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다. 아주 강력하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폭력성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장인어른의 캐릭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묘사들이죠. 6월은 장모의 생일이 있는 달이다. 아내에 대한 가족들의 질책이 그날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긴장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채식을 하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장모님에게 먼저 했고, 뿐만 아니고 처형도 있고 또 가족들이 있는데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바로 6월에 있는 장모의 생일이라는 것이죠. 이 생일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벌써부터 긴장감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저 안 먹어요. 처음으로 아내의 입에서 또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가족 전체가 한편이 돼서 영애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인이 이제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그 긴장감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죠. 장인이 탕수육 한 점을 집어들고 상을 돌아 아내 앞에 우뚝 섰다. 여기서 이 묘사가 여러분들 압권입니다. 평생의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뒷모습으로 장인은 탕수육을 아내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가슴 뭉클한 부정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허공에서 조용히 떨고 있는 장인의 젓가락을 아내는 한 손으로 밀어냈다.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조마조마합니다. 그죠? 장인어른은 이제 폭발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왜? 1차적으로 장모님이 먹으라고 했고,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들 먹으라 했는데 그걸 마다하고, 탕수육 한 개 먹는 신용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마다하면서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니까 무안해지면서 내 권위에 도전을 해? 이제는 눈 밖에 나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그죠?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주었다. 아버지! 이제 뺨을 때린 거예요. 충격적인 장면이 전개됩니다. 그죠?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장모의 생일잔치 날 탕수육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날렸다는 것이죠. 뺨에서 피가 비칠 만큼 아내는 세게 맞았다. 두 사람이 영의 팔을 잡아라. 한 번만 먹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거다. 이제 이 정도 하면 보통은 말려야죠. 근데 모두가 다 한편이 돼서 영애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소수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서운 점은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해서 나에게 폭력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했다는 이 부분이죠. 누나, 웬만하면 먹어. 얘하고 먹는 신용만 하면 간단하잖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말려야죠. 여기서 또 강요를 해요. 그죠? 장인이 이제 젓가락을 내던지고 손으로 탕수육을 들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장인은 탕수육을 아내의 입에 갖다 댔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내는 심소리를 냈다. 뭔가 말하기 위해 입을 벌리면 그것이 들어올까 봐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그죠? 아내의 입이 벌어지는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차남이 그 서술에 팔의 힘을 빼자 으르렁거리며 아내가 탕수육을 뱉어냈다. 짐승 같은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졌다. 비켜. 아내는 몸을 웅크려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영애야, 뭐해? 안무수건이라도 가져와. 이 장면이 이제 폭발한 장면입니다. 모든 그 서사가 거의 극을 이루면서 탕수육 한 점을 나는 먹지 않겠다 라는 이유만으로 시작이 됐던 인간의 잔인한 폭력성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애가 치료를 받는 장면에서 장모가 또 찾아와서 흑염소를 한약으로 만들어서 아내에게 먹을 것을 강요를 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폭력입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내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환자복 상의를 벗어 무릎에 올려놓은 채 봉합 부위를 천천히 핥고 있었다. 기괴하죠.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던 거래요? 세상에, 정신병동에서 나왔나 봐. 젊은 여자. 누가 봐도 기괴한 장면입니다. 지금 쥐고 있는 건 뭐야?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거예요? 빈손 아니야? 아니에요. 뭘 꼭 쥐고 있는 것 같아. 아, 저기 봐요. 이제 들어오시네. 뒤를 돌아보자 심각한 얼굴의 남자 간호사와 중년의 경비가 이 편으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내의 모습을 차라리 내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그냥 내가 몰랐던 사람이면 좋겠다. 그냥 나와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상화가 된 거예요. 그죠? 여보 뭘 하고 있어 지금. 나는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아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더워서 벗은 것뿐이야. 나는 아내의 움켜쥔 오른손을 펼쳤다. 그 안에 뭔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끝맺음입니다. 어쩌면 동박사의 모습이 본인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강하고 이 70페이지 남짓한 이 단편소설에 이렇게까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독자들로 하여금 조마조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한강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력 그리고 문장의 그 섬세함 그리고 눈에 마치 보이듯이 묘사한 그 묘사력 그리고 그 내러티브를 끌고 나가는 그 흡입력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난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스럽죠. 소설을 읽으면 편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채식주의자든 육식주의자든 상관없이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들이고 이게 어쩌면 내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죠. 그죠?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공포와 폭력성과 고통이 사실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내가 어쩌면 마주할 수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설의 끝에 보면 작가의 말이 있어요. 출간 후 15년의 시간이 세찬 물살처럼 흐르는 동안 고백하자면 이 책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세간의 관심도 오해도 뜨겁고 날카로워 혼자서 이 소설을 써가던 순간들의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도 있었다. 이게 이 작가로서도 사실 10몇 년 전에 썼던 그 당시에 한강 작가가 썼던 작품이지 지금 이제 엄마가 되시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고 또 문인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한강 작가가 지금 이런 소설을 다시 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한강 작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 나오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품 세계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날 것에 가장 비극적인 고통 그리고 가장 그 순수한 그 고통의 순간들이 그 무렵에 한강 작가라서 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강 작가님에게도 이 책은 혼자서 이 소설을 써가던 순간들의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듯 느낀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귀민 머리가 휘어지고 어느 때보다 머리가 맑은 지금 나에게 이 소설을 껴안을 힘이 있다. 여전히 생생한 고통과 질문으로 가득한 이 책을 이 소설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시각이에요. 그죠? 크게 보면 두 키워드입니다. 고통이고요. 일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겪는 그런 고통.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예요. 이 한강 작가님은 본인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계속 질문을 던진다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뭐가 잘못된 건가? 그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 뭔가 몹쓸 짓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인간성을 억제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강 작가님께서 이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단편소설을 쓰면서 본인 스스로 폴더명을 고통 3부작이라고 저장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일상에서 겪는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너무나 노골적이고도 뼈아픈 그런 고통들을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소설의 형태로 흡입력 있게 적어서 바로 이 책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